유연체 정치 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네, 오늘 갑자기 터진 북한의 4차 핵실험. 정치권에도 돌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야는 앞다투어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여야 당대표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위반으로서 절대 묵과할 수 없고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핵무기가 김정은 정권과 북한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입니다.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에 불과함을 알아야 합니다. 네, 총선 앞두고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북한 이슈 등 정치권 주요 현안과 이슈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동학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여야 대표의 말이 모처럼 이 접점을 찾은 것 같네요. 네. 역시 북한 네. 이슈를 민감하게 보는 것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한반도 자체가 사실은 지금 정전 중이잖아요. 네. 예,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중이어서 이것은 어떤 이슈보다도 양당 혹은 각 이제 정부나 각 당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네. 문재인 대표 이 새로운 당의 혁신을 주장하면서 최근에 안보정당, 네. 경제정당으로 가겠다 이랬는데 네. 문재인 대표의 이런 대응 적절하다고 봅니까? 네, 굉장히 적절한 것 같고요. 네. 이게 시기적으로 뭐 이렇게 한 2, 3일 정도 격차를 두고 나타나서 더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전통적으로 보면 야당의 경우 이 안보 이슈, 외교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냐 이런 비판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나 뭐 한 분을 영입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강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네. 전체적인 방향 측면에서는 야당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 가는 것이 약점을 보완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분을 영입했다고 해서 바로 네. 그 한 분이 이번에 새로 영입한 이수혁 전 외교부 차관보 육자회담 수석 대표였었고 예. 네, 이 부분에 또 전문가인데 예. 오늘의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 보면은 타이밍이 아주 절묘했다고도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이런 분들이 네. 오늘 이런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쨌든 일이 벌어졌으니까 네.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내리면 다소 이제 좀 아마추어틱한 또 대응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상황 파악에 좀 주력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목소리를 곧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과거에는 큰 선거 때만 되면 네. 뭐 이른바 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여권 쪽에서 이른바 네. 북풍을 일부러 만들고 예.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어떤 안보관에 상당히 불신을 준 요소도 됐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현존하는 위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것을 국가 전체적인 공동 대응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실제 현존하는 위협이 아닌데 가상의 위협을 만들어서 유권자들의 눈을 덮는 것은 저희가 선거가 외교 안보 이슈 로만 치러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들의 삶을 규율하는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는데 그런 공약들이 다 덮이게 되고 그걸로만 치러지게 되면 선거 결과가 왜곡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생이나 이런 것과 좀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많이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른바 야권의 어떤 안보관 정말 북한을 비판해야 될 상황과 자리에서 그걸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 선거에서 표를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이동학 소장은 어떤 안보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선배님들께서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혹은 또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 왔던 점 굉장히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이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북한 문제만 나오면 조금 이렇게 소극적 태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물론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던 측면들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약간의 그런 소극성 부분들은 지금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에서. 네. 네. 자, 오늘 정치권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여파로 이 다른 이슈들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러나 시간으로만 보면 참으로 급박한 상황입니다. 자, 12월에 시작된 임시국회 바로 내일 모레면 이제 끝납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내일 모레까지 과연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쟁점 법안은 뭐 한 가지라도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국회 청문회가 또 시작됐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정말 송곳 같은 청문을 할 수 있는 건지 참 국민들이 참 이 정치에 대해서 네. 이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어떻게 보세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선거구 획정만 보더라도 네. 예, 사실 이 정치권에서 각 당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너희들끼리 국민들 모두가 싸울 수 없으니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근데 좀 정리돼서 국회의원들끼리 얘기를 빨리빨리 모아가지고 결과를 내라라고 이제 지금 국회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선거구 획정만 보더라도 이미 법적 시한을 넘겨가지고 작년에 다 했었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못해서 결국 올해까지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민생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도대체 국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그것은 국회의원들께서 좀 더 이 책임성을 가지고 실제 합의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합의 안 만들어낼 거면 국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자,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이동학 소장은 이 심판이 어느 쪽에 더 가혹하게 내려질 거라고 봅니까? 여당과 야당 중에. 지금 그냥 생각하기로는 여당에게 책임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네. 보면 야당 심판론이 그래도 이 정권 심판보다 조금 앞선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여당에 그러니까 독주하고 있는 여당을 막을 책임이 이제 야당에게 있는데 이 야당은 사분오열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과 많은 국민들께서 마음을 좀 돌리시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는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바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을 이제부터 진단해 봅니다. 네. 역시 뭐 지금 뭐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모든 관심은 바로 총선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 야권의 경우에 인재 영입전이 한창인데 자, 안철수 의원 동교동이 딜레마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동교동계 70여 명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연륜 이런 것들은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겠네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동교동계 핵심이라 할 수 있죠. 박지원 의원 참 이분도 참 거치가 곤혹스럽습니다. 한번 말을 들어보죠. 박지원 의원님 불가피하게 탈당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굳혀가고 있습니다. 네. 자, 동교동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왜 고민을 할까요? 이분들이 집단 탈당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럼 이분들을 다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예시를 안 하네요. 네. 아마도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이렇게 탈당을 하시면서 내걸었던 기치,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면서 내걸었던 기치가 혁신이고 미래로 가자였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동교동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나 뭐 이런 표상들이 미래로 향해 있지 않거든요. 10년도 훨씬 넘어서 20년 전에 이 국정을 하셨던 분들이고 또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연세가 70대, 80대 이러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의 지혜는 필요하지만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다소 역동성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고민 속에 휩싸여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이른바 안철수의 네.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신당의 동력을 얻을 수가 없고 네. 그런데 이 호남 탈당하시는 분들 영입을 다 하면 또 새 정치가 퇴색할 수 있고 네. 참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인물들 혹은 지금의 이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조직 이런 게 당을 만드는 데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네. 그것이 국민들의 열망 혹은 적어도 호남의 열망을 부응하기에는 괴리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호남에서 새로운 판을 만들고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부응할 수 있는 인물들과 정책 공약으로 승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뚝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왕 나가셨으니 네. 예, 기존의 관성적인 어떤 분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의 기치와 미래로 가자고 하는 어떤 이 말과 행동이 좀 일치됐으면 좋겠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도 동교동의 중심에 가장 정점에 있는 분이 누구일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희호 여사인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 뭐 문재인 의원, 이희호 여사를 찾아가서 누구는 뭐 7분을 뵀는데 누구는 17분을 뵀다 하고 또 이희호 여사를 만나서 했다는 말이 또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자. 이호 여사가 안철수 지지 발언을 했다. 정계 개편을 잘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언론에서 전해졌는데 이거를 삼남인 홍걸 씨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정 보도 요청을 했네요. 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글쎄요, 이건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안철수 측근으로부터 이호 여사께서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해서 이제 그 뭐 아들이시죠. 아들께서 한 적이 없다라고 정정 보도 요청을 하고 네. 그렇게 했는데 좀 다소 원색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어이가 없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셨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어쨌든 팩트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 너무나 이제 고령이시고 어른이시고 네. 아마 그런 말씀을 전하셨다기보다 뭐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또 받아들였던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쪽에서는 또 그게 명확하게 아니니까 팩트를 좀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정 보도를 요청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런데 한켠으로 보기엔 저는 좀 슬퍼요. 서글퍼요. 네. 네. 왜 서글픕니까? 저는 이제 여태까지 하셨던 부분들을 충분히 예우해드리고 공경해드리는 것은 맞지만 네. 너무 정치인들이 그쪽으로 쫓아가서 뭔가 그 민심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너무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예, 전 차라리 그 시간에 정말 시민들을 만나셔서 더 열심히 시민들께 설명드리고 지지 요구하고 그런 부분들로 좀 더 행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서글픕니다 정말. 자, 이런 말을 네. 하니까 청년 이동학입니다. 네. 저도 서글픈데 참 이호 여사의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리고 네. 그 앞에 가서 힘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자 이것도 이제 넘어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려면 네. 미래로 가야지 이렇게 정말 편하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더 민주 영입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성 의사 한 분을 또 영입을 했네요. 네. 네, 차의과 대학 교수인데 여성 1호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네 번째 영입인데 네네. 이런 일련의 영입 작업 어떻게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동안 당에서 그리고 혹은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인사들을 지금 영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인가요? 네. 예, 영입하신 분은 그래도 심리 상담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오신 분으로 알고 있고. 트라우마 전문가라고 그렇죠. 들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재인 대표 트라우마도 고쳐줄 수 있고 바로 곁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뭐 사고를 당하거나 안전사고 뭐 당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사실 사회적 트라우마가 굉장히 저변이 넓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에서 저는 산업적으로 볼 때도 이 정신과에 관한 상담 이런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미래 산업적이든 아니면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적절한 인사 영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선해는 보이는데 네. 근데
그렇게 크게 힘이 실리는 그런 영입인들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어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어찌 됐건 이제 시대가 바라는 어떤 그런 요구점들을 하나하나 뭐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없다 하더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더민주의 이 같은 영입 작업, 바로 상대당의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거는데 새누리는 공천 룰에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개혁하자면서 개혁할 사람 찾지 않고. 네. 자, 더불어민주당을 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엄살입니까? 아니면 새누리당도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기감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렇게 탈당을 일부 하긴 했지만 지난번 혁신위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구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이 공천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상당히 일찍 정한 셈이에요.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먼저 매를 맞은 셈이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위기감이 있는 거죠. 위기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새누리당에는 지금 기존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거나 혹은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갈 어떤 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룸이 없다 보니까 공천 룰로만 서로 자기가 좀 유리한 고지를 가야 되니까 네. 그 부분으로만 지금 논쟁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네. 현실을 이제 이야기하신 것 같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지금 이쪽에서는 굉장히 참신하신 분들을 계속 영입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네. 저쪽에서는 전혀 뭐 단 한 분도 지금 영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청와대에서 뭔가 하셨던 분들이 자꾸 이렇게 낙하산처럼 내려오니까 당에서는 그런 위기감들이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영입이라면 조금 전에 얘기한 조동원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다시 돌아온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새누리당의 문제는 이 인재 영입 문제를 놓고도 이 계파 간에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건데 네. 김무성 대표의 말을 이와 관련한 말을 들어보죠. 우리 새누리당은 우리 정치권의 최대 개혁인 상향식 공천을 확립했고 이를 믿고 수많은 인재들이 이미 우리 새누리당 간판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상향식 공천이 새로운 인재 영입의 출로가 될 수 있을까? 지금 친박계에서는 바로 이게 인재 영입을 막는 거다. 상향식 공천은 신인보다는 항상 현역이 유리한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컷오프라든가 네. 전략적 공천이 없다면 네. 정말 유능한 인재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친박이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게 이제 수싸움이에요. 이건 각 정당마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안철수 신당도 그럴 거고 그런 이제 논쟁이 있을 텐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지금 김무성 대표가 좌파 의원,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 친한 의원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대표를 하면서. 주로 현역이죠? 그렇죠. 주로 네. 현역이죠. 그러니까 현역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향식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다시 그렇게 선거를 치르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반면에 친박 이제 저쪽 에서는 이 새로운 사람들을 꽂으려면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져야 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길 텐데 네. 그 통로를 지금 원천 봉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이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명분으로는 네. 모든 공천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하는데 그렇죠. 네. 구도로 보면 그것이 막혀 있는 것. 네. 이것이 바로 김무성 대표의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급기야. 자, 이 공천 룰을 결정하는 특위에 들어있는 친박계 박태움 의원이 특위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바로 김태흠, 그런 그런 문제 의원이요? 때문인데 네. 지금 야권 분열 못지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런 분열이 자꾸 생겨야 좋은 것 아닌가? 예, 뭐 여든 야든 그런 이제
공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저는 있는 게 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 때마다 이 각 정당이 이 룰을 가지고 지금 싸우는데 룰이 한 방에 정해져야 되는데 네. 그 룰을 그때 그냥 정하려다 보니까 유리하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신인들이 정치권에 유입되거나 정치권에 이제 가려고 하는 신인들의 어떤 큰 장벽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신인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는 양당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여당은 자신 있나 봐요. 180석의 예. 목표를 정했는데 네.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이게 가능한 의석이라고 봅니까? 지금의 분열을 넘어서지 못하면 뭐 그런 현존하는 위기감을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이고 네. 아마 그래도 선거 전에는 여타의 어떤 조치들이 좀 서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치 그것이 속에는 어떤 연대를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연대든 아니면은 뭐 후보 단일화든 네. 지역별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학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장이었습니다.